네, 방금 소개받은 원종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AI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셉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들을 별로 이렇게 많이 들으실 기회가 아직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AI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무엇이 될 것이며 최전선에서 뭘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 소개를 그냥 한번 써놔 본 건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과학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좀 하고요. 지금은 이제 또 과학과 사람들이랑 회사를 10년 동안 해왔는데, 지금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 기술 얘기를 이제 좀 전문가적인 시각보다는 누구나 쉽고 재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 이상으로 좀 이런 과학 기술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뭔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AI입니다. AI 시대, 눈 떠보니 AI 시대라는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과학기술 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것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내로 여러분 모두가 겪게 되실 상황입니다. AI 혁명이라는 표현을 써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작년 7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이제 다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모두가 혹은 아주 적은 한 달에 2, 3만 원 정도의 비용만 써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이 챗GPT 같은 건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대화형 AI죠. 작년 11월에 오픈이 됐고 대중에게 그냥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고 조금 높은 버전은 이제 한 달에 한 2, 3만 원만 내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미드저니 AI 밑에 있는 저런 것들은 이제 그림,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고, 구글에서도 그 언어 AI, 바드라는 언어 AI를 내놨고요. 그 옆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도 이제 이미지 AI인데,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AI가 실제로 어떤 것이며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세상에 그야말로 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챗GPT 같은 거 혹시 다뤄보시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써봤다. 네, 사실 챗GPT는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사이트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로그인 해가지고 회원가입해가지고 쓰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제 1년이 아직 덜 지났죠. 오늘이 11월 20일이 안 됐으니까 아마 작년 11월 22일 날인가 공개된 걸로 아는데 1년 동안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서 지금은 말로 대화가 되고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전부 이제 글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말로 대화가 되고 사진을 올리면 사진을 다 분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PDF 같은 거 혹은 책 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전부 다 글로 바꿔줄 뿐만 아니고 번역까지 해서 줍니다. 그걸 말로도 읽어줍니다. 이런 업데이트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과 1년 만에 단순한 그 글로서 표현을 하던 AI였던 것이 지금은 소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여러 가지 미디어로 목소리,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입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디지털 혁명기다, AI 혁명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데요. 이게 이제 과장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지난 정부 때 많이 했었고, 근데 그때만 해도 조금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긴 했었어요. 저도 사실은 관련돼서 많이 뭘 하고 다녔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뭐가 4차 산업혁명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은 뭐 하나 딱 잡히지는 않는 좀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AI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AI가 그 중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에 기록될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인데요. 옛날에 우리는 물론 안 겪었지만 그 18세기 이럴 때 소위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출현을 하고 그 증기기관을 통해서 사실은 그 증기기관이 만들어진 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사회가 다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큰 힘을 다루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이 쓰는 힘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인력과 가축의 힘, 충력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뭐 배가 돛달고 가는 뭐 이런 풍력 정도 이런 거 외에는 5,000년이 넘게 인간에게는 동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증기기관이 출현하면서 그 물리 법칙에 의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면 부피가 수천 배로 커집니다. 그 수천 배로 부피가 커지면 그만큼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압력이 발생하면 그 압력을 어디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서 뿜어주면 여러분 압력 밥솥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압력솥 그 구멍으로 이렇게 그 나중에 빼주는데 그 전까지 그 압력으로 누르기 때문에 요리가 빨리 되고 잘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이걸 이제 아주 큰 강한 그런 보일러 안에서 많은 물을 끓여주면 어마어마한 증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200톤, 300톤씩 되는 열차를 끌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힘이었죠.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바뀌게 됩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제국주의가 출현하고 열강이 출현하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죠. 그 이후로 특히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그런 게 이제 과학기술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제 오늘 내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과 30년 후는 아마도 1880년과 1890년과 1920년 사이만큼 다를 겁니다.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90년대에 무선전신이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무선전신이 없었습니다. 전신이 있어도 다 이제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유선으로 하는 거였죠. 근데 마르코니가 19세기 말에 무선전신을 발명을 해서 대서양을 넘어서 통신을 했죠. 지금이야 무선 전파라는 게 흔해 빠진 와이파이, 블루투스 뭐 다 흔해 빠진 거지만 그때 사람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파라는 것이 발견되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대서양을 건너서 런던에서 뉴욕까지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었을까요, 당시에.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엑스레이가 처음 발견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진도 별로 흔하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이 빛을 쬐면은 사람의 몸속이 들여다보인다. 이제 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그걸 처음 본 사람들한테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1903년에 비행기가 발명이 되죠.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냐 하면 1903년에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을 때는 10몇 미터밖에 못 날았습니다. 사실은 뭐 비행을 하고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의 그런 수준의 비행이었는데 불과 10몇 년이 지나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들이 공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1914년 뭐 이럴 때니까 불과 10년 만에 비행기들이 공중에서 서로 싸우고 기관총을 쏘면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것들이 등장을 하고 사람들이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 근데 지금이 이제 디지털 혁명기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거나 심지어는 더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과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은 어쩌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상당히 급진적일 수 있는데요. 모두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바탕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 보급이 됐죠. 뭐 XT니 AT 386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386이니 펜티엄이니 해가지고 집에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윈도우가 생겨나서
윈도우가 생겨나서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 인터넷이 처음으로 90년대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하기 시작했고, 이 얘기는 내 컴퓨터가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서 파일을 주고받든지 뭐 대화를 하든지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제 그 인프라가 저 때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2007년에 이 양반이 이제 아이폰의 탄생, 스마트폰의 탄생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다.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죠? 투지폰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화기인 것은 확실하죠, 일단. 전화를 하니까요. 근데 이 본질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쓰는 빈도와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쓰는 분들 빈도를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 전화 기능이 있는 컴퓨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물론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젊은 친구들은 게임하고요, 늘 인터넷하고요, 뭐 채팅하고, 이 대부분이 컴퓨터 기능입니다. 사실은 잡스가 스마트폰을 이제 발명하고 저것들을 팔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현상은 집에 있던 컴퓨터가 모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컴퓨터가 우리 옛날에 쓰던 286 뭐 이런 것의 한 10,000배쯤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아요. 1990년대 슈퍼컴퓨터와 맞먹습니다, 얘네가. 그런 강력한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게 됐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인터넷 하려면 우리 인터넷 한다는 말을 썼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말 모릅니다. 인터넷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뭔가를 우리는 이제 컴퓨터를 켜고 뭐 접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한다는 말 아직도 쓰지만은, 지금 애들은 그냥 항상 접속이 돼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걸 전원을 끄지 않는 한, 이렇게 뭐 제가 당장 쓰고 있지 않아도 켜져 있는 한 얘는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 있죠, 항상. 그래서 전화가 오든 카톡이 오든 뭐 알림이 오든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우리 모두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망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잡스가 한 가장 큰 역할이죠. 우리 모두를, 누구도 옛날에는 컴퓨터를 밖에 들고 다닌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와서 굳이 필요한 사람이 비싼 노트북을 사가지고 밖에 나와서 굳이 쓰는 사람이 썼던 것이지, 지금처럼 모두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런 상황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다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 지금 57억 대가 있습니다. 57억 명이,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57억 명이 항상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해 있고, 우리가 서로 간의 연락 방법만 안다면 그 57억 명과 연결할 수도 있죠. 카톡 주소를 안다거나 메일 주소를 안다거나 전화번호를 알면 말이죠.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이 글로벌 네트워크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 인프라가.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인간과 AI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됩니다. 그 모든 기반 기술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을 연결해서 모든 것을 자동화하겠다. 이게 기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요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까 뭐 저런 식으로 뭐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옛날에 알파고처럼 바둑을 둔다거나 그런 것들이 목적은 아니겠죠. 바둑 두는 AI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바둑이나 두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이 가는 방향은 이미 만들어진 디지털 네트워크 속에 AI를 끼워 넣어서 사람과 함께 들어와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AI로 하여금 대신하게 하겠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한쪽은 사람의 일을 AI가 대신 수행함으로써 사람이 편해지는 거죠. 반대쪽으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직업이 사라지는 것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사회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AI를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을 AI에게 일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AI를 연구하는 AI 최전선에 있는 AI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는 챗GPT라든가 알파고라든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AI가 인간 대신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잡아도 20년 내로 실현됩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내로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고, 그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삶의 의미와 가치도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미 이제 옛날 전화만 있던 시절 기억하실 거예요. 집에 전화 한 대 있던 시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때는 전화가 오면 거실에 가서 받으면 내가 말하는 얘기를 가족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뭐 누구랑 통화를 하던. 그래서 뭐 싫으면 전화기 들고 들어가야 되죠. 무선 전화기 나온 다음에 들고 들어가서 방에 이제 문 잠그고 들어가서 애인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다들 한 번씩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그 눈치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죠. 그냥 뭐 대화를 안 해도 그냥 카톡으로 뭐 비밀로 무슨 얘기를 하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개별화되어 있고, 그리고 만나는 것도 훨씬 덜 만나고요. 카톡으로 카톡방 만들어서 파일 주고받고 카톡방 만들어서 회의하면 되는 그런 것들도 전부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는 서서히 그 속에 동화되면서 옛날에 하던 일들을 이제 안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점점 더 강력한 기술을 통해서 바뀌어 간다는 얘기죠. AI 기술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 알파고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알파고 2016년에 이제 바둑을 둬서 이세돌 구단을 4대1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대국 일주일 전에 제가 방송을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때 프로 구단하고, 바둑 프로 구단하고 연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바둑 프로 구단은 물론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조차도 아직은 AI가, 당시는 AI라는 표현도 안 썼죠.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에는 이르다, 바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며칠 후에 일어난 대국의 결과는 4대1의 압승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상황을. 컴퓨터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뭐 당시에 생중계까지 했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의 일입니다. 그럼 지금 알파고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컴퓨터 세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은 100년과도 같습니다. 알파고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알파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시의 알파고는 지금의 새 버전에 비하면은 1000분의 1의 성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상태에, 우리는 이제 저 때의 기억을 가지고 저게 또 박제가 되죠. 오, 강한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군. 거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생각은. 근데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간단히만 보여드리면, 저 중간에 2016년 3월, 저게 이제 이세돌 상대했던 대국 저 때죠. 그리고 요 12월까지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쭉 1년 9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알파 제로라는 것까지 올 때까지가. 1년 9개월 동안의 발전 상황을 보시면, 알파고 리, 즉 이세돌을 상대했을 때는 바둑 규칙과 수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둔 기보를, 심지어 이세돌의 기보까지도 학습을 시켜서 바둑을 뒀습니다, 이 AI가. 근데 2017년 4월에 보시면 알파고 제로라고 있는데, 얘는 바둑 규칙만 입력하고 바둑 기보를 단 한 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둑한 걸 하나도 안 보여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세돌을 꺾고, 그 다음에 당시에 세계 랭킹 1위였던 커제 구단을 꺾은 새로운 버전, 알파고 마스터란 버전이 보이죠? 저게 이제 이세돌 다음에 만들어진 버전인데, 쟤를 상대로 89승 11패로 격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저 때쯤 되면 인간과 컴퓨터가 바둑을 두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컴퓨터에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 때는 이미 인간과 컴퓨터의 대국은 전혀 의미가 없고 컴퓨터끼리 두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에 알파 제로는 하루 안에, 내용을 보시면 하루 안에 체스 쇼기 바둑을 마스터했다고 했는데, 쇼기는 장기입니다. 일본 장기입니다. 장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 안에 체스 쇼기 바둑을 마스터한 게 아니고, 하루 안에 체스 쇼기 바둑의 통합 챔피언이 됐습니다. 게임을 알려준 지 24시간 안에 저 세 개의 세계 챔피언 전부 다 AI였습니다. 체스의 세계 챔피언도 AI였고, 쇼기의 세계 챔피언도 AI였고, 바둑의 세계 챔피언은 바로 윗버전 알파고 제로였겠죠. 저 셋을 24시간 만에 격파해버리고 통합 챔피언에 오르게 되죠. 이것도 규칙만 입력하고 사람이 어떻게 경기를 했는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되어 있느냐,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발전 중입니다. 2020년 12월에 뮤제로라는 새 버전이 나왔는데, 얘는 바둑, 체스, 쇼기, 그리고 저 아타리 게임들, 팩맨 이런 거 우리 옛날에 하던 게임들인데요. 저게 AI가 하기가 되게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도 그렇습니다. 저런 게임들이 AI가 하기가 좀 은근히 까다로운 그런 묘한 특징들, 알고리즘상 특징이 있어요. 저런 이제 4개의 게임, 4가지 게임에 도전시키겠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저거죠. 룰을 입력하지 않는다.
규칙을 아예 안 가르쳐 준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장기를 체스를 한 번도 안 두셨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체스판을 딱 드리면서 자,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파악해 보세요.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하죠. 쟤는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쟤는 수천만 판을 혼자 둡니다. 체스판을 자기 속에 갖고 있으면서 혼자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수천만 판을 둬요. 그런 다음에 그냥 그걸 알아냅니다. 이게 AI 포인트예요. 우리가 더 이상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우리 모릅니다. 다만 어마어마하게 빠른 연산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대국을 수많은 분석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반 법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뭐 저런 게임이나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AI를 만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과 결정을 AI에게 일임을 하겠다라는 건데 판단과 결정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야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인간이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즉 인간이 룰을 모르는 문제. 이거는 우리가 룰을 알지만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AI가 알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룰을 모르는 문제도 AI가 풀어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룰을 모르는 문제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은근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되게 뻔한 얘기인데. 거창하게 가보겠습니다. 세계 평화. 인간이 5,00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삽니다. 또 어딘가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혹은 범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냥. 식량 문제요. 어디는 식량이 넘쳐나고 어디는 그냥 굶어 죽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풀지를 못합니다. 해법을 몰라요, 우리가.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서로의 이익 문제, 뭐 종교적인 갈등, 뭐 기타 등등 가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죠.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 굉장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류의 거의 중요한 문제들의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우리가 해법을 모른 채 얼기설기 사실은 그날 덮으면서 살고 있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AI한테 시켜보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AI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야심을 가진 프로젝트인가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 하는 사람들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옛날의 산업혁명하고 다르죠. 18세기 산업혁명은 당시에 증기인간 만들고 뭐 그걸로 기차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면 저 석유 펌프 만들고 한 사람들이 자기가 산업혁명을 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시대를 이제 조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물론 위험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저 이 상황에 지금 이 상태에 우리 인류 문명이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좀 더 들어가 보죠. 지금 당장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AI들을 좀 살펴보면 생성형 언어 AI 11월 30일이었네요. 작년 11월 30일에 챗GPT가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구글에서 또 바드라는 매우 비슷한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챗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색 대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한 거였죠. 초등학교 때 과학 독서는 대학의 수시 모집 합격에 도움이 될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이게 밑에가 전부 AI가 정리해 준 거거든요. 뭐 1분 만에 나오죠. 1, 2, 3, 4 딱 개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기 좋죠. 초기에는 AI가 처음 나왔을 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다들 검색 대신에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불과 한두 달 만에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다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쓰게 만드는 거죠. 제가 시킨 겁니다. 영어로 한 이유는 이제 얘가 아무래도 영어에 조금 더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 영어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영시를 쓰게 만들었어요. 제가 뭘 요구를 했냐면은 되게 감성적인 주제예요. 1년 전에 연인을 잃은 남자의 슬픔을 써라, 영시로. 그런데 이제 연인 얘기니까 약간 조금만 관능적인 느낌을 섞어서 써라라고 했어요. 얘가 이제 쫙 써내려가죠. 실제로는 이거에 한 3배쯤 길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뭐 이 번역한 거는 사실 한국어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촌스러운데요. 영시 자체는 굉장히 잘 쓴 영시예요.
옛날에 우리라는 말 좀 그렇습니다. 다들 세대가 조금씩 다른데요. 저하고 비슷한 세대인 경우에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 책받침 안에 무슨 영미권 시들이 있잖아요. 바이런이니 예이츠니 뭐 그런 류의 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들을 써놓은 거 그런 거를 이상한 막 꽃 이런 거하고 같이 솔직히 여학생들 많이 했죠. 그런 것들을 당시엔 이제 영어시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거였지만 그런 것들 책받침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코팅해가지고 그런 식의 시예요 보면. 근데 운율도 잘 맞고요. 감성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렇게까지 잘 쓴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제 뭘 해봐야 됩니까? 이거를 한 줄 한 줄 구글 검색을 해봐야죠. 표절한 게 아닌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결과는 뭐냐? 표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어떤 분위기들은 비슷하게 가져온 게 있지만 그건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글 쓸 때. 우리도 글 쓸 때 우리 완벽하게 창조적인 문장을 생각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문장이나 들어본 듯한 표현을 갖고 와가지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창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생성형 언어 AI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틀린 내용이 뒤섞이는 환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홀루시네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환각 문제는 뭐냐면 이 AI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과 위험성을 동시에 얘기를 해줍니다. AI는 어떤 식으로는 답을 말하려고 해요. 즉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뭘 물어보면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안다고 하려고 해도 뭘 검색하고 뭐 확인한 다음에 하죠. 근데 얘는 이게 좀 구글 바드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얘네는 답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말을 지어냅니다. 지어내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막 해버려요. 너무 천연덕스럽게. 이것만 해도 좀 그럴싸한 얘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뭐가 있었냐면은 되게 화제가 됐던 건데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 맥북 프로란 건 노트북이거든요. 조선 왕조실록에 노트북 컴퓨터 얘기가 실려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저런 질문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조선시대에는 맥북 프로가 없었습니다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뭔가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새로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던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게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글을 사람까지 방으로 던진 사건이래요. 이런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그 뒤에 막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임명한 기획관 중 한 명인 최환이라는 한자로도 나오고요. 막 저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근데 세종이 분노를 하고 그래서 맥북 프로를 던졌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의미도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종대왕이 어떻게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세종대왕의 열정과 업무 처리에 대한 철저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뻥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걸 우리가 보고 웃는 이유는 조선시대에 맥북이라는 노트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를 이렇게 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진위를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문제도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질문을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했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했더니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기술이 맥북 프로와 같은 것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제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밑에 보면 아주 좀 뻔뻔하다 할까요? 재수없는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허구의 이야기로 인터넷상에서 유행이나 유머로 사용되는 표현이래요. 자기가 해놓고서. 지가 만든 얘기이지만 마치 뭐 남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 문제는 해결이 됐죠. 그동안에 배운 겁니다, 또. 배워서 또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단점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왔던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과 얘가 답을 내주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얘는 우리가 질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예를 들어 세종대왕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세종대왕을 검색을 하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사이트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씩.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뭐가 좋은 내용인지 다 긁어와가지고 한글 파일로 하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문장을 만들어서 막 이래야지 그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뭐 틀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는 지금 뭐 단 얘기긴 하지만은 뭐 세종대왕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면 얘는 알아서 지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쭉 써주죠. 그럼 이제 이 환각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은 그대로 갖다 쓰면 그냥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는 검색 대신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능력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 고찰. 이 그림은 챗GPT를 위한 그림이 아니었고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왜 저 사람이 지금 막대기를 갖고 저 키를 가져올 수 있는데 키를 가져오지 않고 빵을 가져오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AI랑은 아무 상관도 없었고요. 저 그림이 있길래 제가 챗GPT 의 선택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죄수가 빵을 선택함으로써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욕구를 선택한 것이며 그로 인해 장기적인 자유나 탈출의 기회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인간의 선택, 가치 그리고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재밌죠. 우리라고 썼습니다. 지금 자신과 인간을 통틀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깔끔한 해석이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한테 이거를 정리하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하게 되죠. 못 하게 되거나. 그래서 우리란 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버리고요,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이제 나온 업데이트에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진을 이런 이미지를 던져놓으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외에도 5만 가지 사진들을 던져주고 그거를 의미를 해석하라고 하면 다 정말 잘 해냅니다,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잘 해내죠. 이것도 처음엔 없던 기능인데 몇 달 사이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리고 좀 쑥스럽긴 한데요. 제가 챗GPT한테 제가 이런 걸 시켜봤어요.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예, 좀 재수없긴 하죠, 그죠? 오빠라고 부르고 반말을 하자 우리. 그리고 네가 감정과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봐 이랬어요. 딱 저것만 요구를 한 거예요. 맨 윗줄에는 저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오빠 뭐 이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칭과 태도를 제가 지정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거기에 맞춰서 얘가 성격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 얘가 쓰던 문장하고 상당히 다르죠. 단지 오빠하고 반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 빨간 다음 질문이 뭐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원래 챗GPT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뭘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만 할 뿐이에요. 근데 오빠라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는 캐릭터를 부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친근하게 하자고 하니까 얘가 마치 여동생이 하듯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빠 뭐 할 건데? 뭐 이런 분위기로 오빠 다음 질문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저런 얘기를 했죠. 너한테 만약에 네가 기계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준다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인공지능이니까 감정과 의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이어서 뭐 상상도 못 한대요. 그렇지만 그 다음 줄에 보면 만약에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다면 분명 재미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오빠 생각은 어때? 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캐릭터가 바뀐 거예요. 좀 전에 이 분위기랑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랑. 이 문장이랑.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 오빠와 감정과 의식 저런 것들을 연기하라고 했더니 얘가 거기에 덧붙여서 저런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버전이 얼마짜리인가요? 네? 버전이 얼마짜리? 이거 4.0입니다. 4.0은 이제 한 3만 원 정도 한 달에? 저는 뭐 이걸 뭐 직업 삼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누구나 사실은 쓸 수 있죠. 맘만 먹으면. 그리고 생성형 이미지 AI가 등장을 했죠. 22년 7월 12일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실은 지금 1년하고 좀 더 지났는데요. 웹툰 작가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기능이. 이거는 제가 시킨 그림입니다. 저는 그림을 전혀 못 그려요. 전혀 못 그리고 정말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한테 이제 시켰죠. 어떤 주문을 하느냐. 소녀, 백인, 사진,
흑백, 그리고 클로즈업, 그리고 약간 화난 얼굴. 약간 화난 얼굴. 그랬더니 이런 걸 띡 만들어 와요. 이거를 AI가 만들어낸 사진 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명령문만을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원래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화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나은데, 제가 이제 직접 접한 케이스는 음식 사진 찍는 분이 있어요. 왜 레스토랑이나 식당에 횟집 이런 데 막 메뉴판에 들어가는 엄청 맛있는 회 같은 거 이렇게 잘 찍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막 돈가스 이런 것도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그 기술이 있으니까 뭐 조명이랑 다 세팅해야 되거든요. 카메라도 좋은 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거 한번 하면은 그래도 몇백만 원 번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명령어를 뭐 한 10줄, 20줄 주면 정말 똑같이 만들어내고 더 좋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갔던 간에 뭐 연어 초밥 들어가고 뭐 무슨 광어 초밥 들어가고 옆에 뭐 붙어 있고 오렌지 있고 뭐 그거 다 시킬 수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돈 한 푼도 안 드는 거죠. 혹은 한 달에 3만 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벌써 이런데 한 5년 후 10년 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저 AI로 그린 그림들입니다. 오만 것들을 다 시킬 수 있어요. 왼쪽 위에는 지금 가짜죠. 교황이 맥주 먹고 있는 그런 가짜 사진 같은 걸 만든 거고요. 그냥 시키면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북한풍의 그림. 오른쪽 밑에 저런 거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풍이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일본 옛날 전통 그림 같은 방식인데, 가운데 위에 게 저게 재밌는 거예요. 뭘 시킨 거냐면은 프랑스 대혁명 때 군인이 셀카 찍는 걸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이 프랑스 혁명과 분위기, 저 뒤에 배경, 그리고 셀카 찍는 포즈까지 다 알아서 구현을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건 얘네들이 수백만, 수천만 장의 사진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AI의 특징이요. 뭐 딥러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 넣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까 바둑 얘기, 알파고 얘기 드린 것처럼 그걸 이제 특정 알고리즘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면 얘가 그거를 학습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을 한 거죠, 지금.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트럼프가 저렇게 체포되는 사진이 트위터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여러분도 사실은 조금 전까지도 이거 모르셨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이상 아직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트위터에 이런 사진이 뜨니까 당연히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체포된 줄 알고 난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 이게. 근데 가짜거든요, 이거 다. 아까 한 달에 3만 원 그걸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혀 이런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분들은 트위터에서 보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반대자들은 반대자들대로 한 며칠씩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I 그림이란 게, 사진이란 게 밝혀졌죠.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사진이 떴으면 누가 AI니 뭐냐는 생각이 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설명을 만약에 안 한 채로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진짜인 것처럼 밀어붙이면 사실은 뭐 솔직히 굳이 의심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혼란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AI의 소프트웨어들은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컴퓨터들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 구글이 최초의 양자 컴퓨터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컴퓨터의 속도는 어느 정도냐? 당시 시점에서 가장 강력했던 재래식이란 말이니까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방식의 슈퍼컴퓨터가 IBM의 서밋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1,000조 배 빠르다는 거예요. 1,000배도 아니고 1조 배도 아니고 1,000조 배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특정 계산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데, 그리고 영하 200도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당장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조카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실제로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걔는 뭐 반신반의해요.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미 이런 모델이, 그 하드웨어가 나왔다는 것이고, 기계가.
1000조배 빠른 속도란 건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IBM의 서밋 컴퓨터가 1만 년 동안 할 계산을 3분 만에 한다. 1만 년 동안 한 계산을 3분 만에 한다.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컴퓨터의 속도와 관련된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들이 지금 오고 있는 문 앞까지 다 와 있어요. 아까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그 컴퓨터 하드웨어조차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로봇이죠. 로봇. 몸을 가진 로봇. 로봇은 지금 어떻게까지 왔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고요. 이게 벌써 2년 전 영상이죠. 이거는 리모컨 같은 걸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저 길을 학습을 시킵니다. 저걸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이 훈련하듯이 저 길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런 다음에 익숙해지면 저게 되는 거죠. 얘네들 사람하고 키와 몸무게가 거의 똑같습니다. 키는 170 정도 되고 몸무게는 80kg쯤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거나 작거나 엄청나게 무겁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있는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대로 책상이건 의자건 자동차건 공장 시설이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형 로봇의 중요한 점은 그겁니다. 사람을 빼고 그 자리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공장 설비를 하나도 안 바꿔도 얘는 똑같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긴 제가 안 갖고 왔지만은 지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를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비슷한 로봇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얘같이 움직이진 못해요. 그래서 영상은 좀 바보 같기 때문에 잘 안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까지 멋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이제 올해 하겠다고 그랬어요. 올해 내에 이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2만 달러, 3천만 원이 안 되죠. 3천만 원 수준으로 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조금씩 다 뭔가 뻥을 치고 약간 느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3년 후, 5년 후면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인 거죠. 성능이지만 이런 컴퓨터 기계 지금 살려면은 뭐 하나씩 따로 이렇게 살려면은 뭐 솔직히 몇억 원, 몇십억 원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일론 머스크가 잘한 게 그거잖아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양산을 시작을 하면 가격은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3천만 원대까지 3천만 원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저런 로봇에 AI를 연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실제로 하고 있고 손 움직임 같은 거 굉장히 뛰어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빨라요. 추진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 빠르면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내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까 저런 AI들을 가지고 우리 집에 한 대씩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화되는 거죠, 이게 진짜로.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그 기반 기술이 다 갖춰지고 있는 건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지금 보시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그룹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가 이제 한국 회사예요. 기술은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한국이 80%,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20%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한국 회사가 돼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쪽에 지금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제 따라잡으려고 엄청난 속도로 자기 로봇을 또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 온라인 쪽 기술도 많이 있죠.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이제 인공지능 AI로 동영상에 씌우는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CG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탐 크루즈의 얼굴을 사진을 당연히 유명한 배우니까 많겠죠.
사진을 인터넷에서 가져와 가지고 몇천 장, 몇만 장을 이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AI가 이 동영상에 자동으로 저 얼굴을 씌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을 움직이든 계속 탐 크루즈 얼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CG는 우리가 하나하나 컴퓨터로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아주 재미있게 잘 사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악용될 가능성도 크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을 싫어하는 여러분의 적이 있다면 저런 걸로 영상 합성을 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때리고 있는 개를 때리고 있는 장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유튜브에 올린다, 혹은 뭐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다, 혹은 뭐 정치인들끼리 서로 간에, 그죠? 이게 결국은 밝혀지겠지만 합성이라는 게 일종의 뭐 선거 전날 갑자기 유튜브에 막 나쁜 짓 하는 영상이 확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뭐 3% 이런 걸로 당락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3일 후, 4일 후에 그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장에 그 영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만 생각이 바뀌어도 당락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의 악용, 개인적인 악용, 사회적인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점 이상으로 사실 단점 혹은 위험성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음성 모방 AI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간이 좀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서 올 봄에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대중에게 챗GPT처럼 공개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뭐냐면 이 기능은 아무 목소리나 3초만 녹음을 하면 돼요. 3초만 녹음을 하면 다른 말을 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길게 얘기했잖습니까? 계속 1시간 이상 5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무 문장이나 3초를 말을 하면 그걸 이제 뭐 핸드폰이나 아무거나 녹음을 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얘한테 집어넣고 타이핑을 하는 거죠. 제가 한 말과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악용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욕을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한다거나 혹은 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제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서 해요. 이것도 뭐 보여드리죠. 갖고 왔으니까. 일단 인간 목소리 레퍼런스를 넣습니다. It is a memorial이라는 저 목소리, 사람 목소리예요. 이거는. It is a memorial. 사실 3초도 안 되죠. 3초도 안 됩니다. 이 목소리를 입력을 시켰고요. 그런 다음에 이 목소리를 흉내내서 저 문장 Nothing is yet confirmed라는 문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 짧은 목소리를 가지고 이 목소리를 똑같이 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Nothing is yet confirmed. 비슷한 목소리죠. 이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 사람한테 이 문장을 또 말하게 했습니다. Nothing is yet confirmed. 구별이 되십니까? 좀 전 거하고? 웬만한 사람은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말의 속도의 차이는 살짝 있어요. Nothing is yet confirmed. 요게 AI가 만들어내는 소리고요. 이게 실제 Nothing is yet confirmed. 사람 목소리입니다. 3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앞에 그 짧은 문장만으로. 옛날에는 이게 됐는데 수백 시간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단 3초만 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큰 거죠. 솔직히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든 3초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긴 문장도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지금은 영어밖에 안 되는 게 차라리 다행이지만, 그래서 얘네가 이런 예제만 보여주고 실제로 우리가 쓰지는 못하게 해놨어요. 아직.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아까 그 영상 얼굴 조작하는 것과 목소리 조작 같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 네. 저 아까 말씀하신 딥페이크하고 음성 그 조작은요. 네. 요즘 드라마에서 7인의 탈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아, 그렇군요. 거기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 음성 모형은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해서 나쁜 의도로 쓰이고 있나요? 나쁜 의도로 쓰이고 네. 둘 다 나쁜 의도로 쓰이고 저게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금. 드라마상의 상황이 아니고, 이제 이 기술을 만들었으니까 계속 아무도 못 쓰게 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든 뭐 돈을 받든 뭘 하든 이제 시중에 내놓긴 하겠죠. 언제가 되냐의 문제인데. 근데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그게 막말로 개나 소나 다 쓰는 상황은 아니고, 그죠? 특정한 상황에서 쓰이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나 사용하게 되면 누가 어떤 애들 어떻게 쓸지 전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바둑을 두기 위해서 AI를 지금 발전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뭘 시키려는 거냐?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만든다. 근데 판단과 결정을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할 때는 이 AI 시키고 저거 할 때는 저 AI 시키고 이러기 시작하면 AI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 범용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기서 인간지능 수준의 AI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사실 뭐 여기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알파고가 뭐 사람보다 바둑도 잘 둔다면서요. 근데 이미 인간지능을 넘어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바둑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그 외에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뭐 체스 이런 거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럼 바둑, 체스, 쇼기, 아타리 컴퓨터 게임들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요. 그죠? 말은 챗GPT가 훨씬 잘하죠. 말 한마디 못하고 서로 다른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림도 못 그리고 아무것도 못해요. 딱 그것만 하는 거죠.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뭐 바둑을 둬서 알파고만큼 못 들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한테 뭔가 시키면 우리는 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하잖아요. 바둑을 배우면 적당히는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전도 하고 뭐 말도 배우면 당연히 다 하시겠지만 예, 하고요. 그림도 어쨌든 아주 잘 그리지 못하지만 시키면 합니다. 꽃꽂이도 하고 요리도 하고 다 하죠. 이런 AI 뭐든지 다 사람 수준으로 할 수 있는 AI를 만들고 있고 몇 년 내로 나올 것이다. 이 사람은 누구냐? 알파고를 만든 사람입니다. 몇 년 내로 나올 것이다. 10년 내로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 5월 달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하고 있는 그리고 성과를 내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기술이 이제 길게는 10년 안에 등장한다는 것이니까 여기 설명한 것처럼 이거는 저 AGI 즉 그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구글 바드한테 물어본 거예요.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쫙 정리를 잘해줬네요. 네, 역설적이긴 하지만 AI를 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얘기들이 저 빨간 줄에 쳐져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하지만 맨 밑에 인간의 업무와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리고 사회, 경제,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은 윤리적, 안전성, 책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과 이슈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얘기죠.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린 편하지만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어지죠.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건 아주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AI 쪽에. 근데 저는 가능성이 1도 없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언급이 되는데 초지능이란 거는 방금 말씀드린 범용 인공지능에서 머리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범용 인공지능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도 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말도 하고 요리도 하고 꽃꽂이도 한다. 물론 뭐 그거는 손을 달아줘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걸 배우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천재다. 즉 그림은 미켈란젤로고 음악은 모차르트고 뭐 이런 존재 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천재가 되면 그게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합니다. 초지능을 거버넌스 해야 된다. 즉 초지능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건데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챗GPT를 만든 회사에서 했습니다. 올 여름에 홈페이지에 쫙 이거 띄웠어요. 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초지능의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한 개발 및 보급 방안을 모색 중이다. 즉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 위험하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직업이 없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보죠. 협업이 핵심인데 조정이 중요하다. 근데 바로 밑에 보면 국제적인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제원자력 기구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AEA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핵무기 관리하는 데죠. 그리고 핵의 그 평화적인 활용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해서 그러니까 핵 확산 협정의 뭐 다른 쪽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기관이죠.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진 그런 기관인데
저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업자잖아요, 업자. 얘네들은 사실은 AI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AI 위험성을 막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는 되게 업자들은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문제제기 하는 거였잖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업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면서도. 실제로요. 실제로 구글에서 딥러닝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올 여름에 나 이거 무섭다고 하면서 구글을 떠났습니다. 퇴사했어요. 퇴사하면서 나 이거 다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런 기관이 필요하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중의 실질적인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핵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돼서 AI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위험하다는 얘기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초지능의 생성을 중단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거나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업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막으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죠. 법적으로 만약에 AI 위험하니까 하지 맙시다 이래버리면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미 기술 다 있는데요. 당연히 숨어서 불법적으로 마약하듯이 하게 됩니다. 미국에 1930년대 금주령 내렸더니 다들 숨어서 술 마셨죠? 술이 없어진 게 아니죠. 지하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죠. 지하로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뭐가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AI를 들고 나왔을 때 얘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I와 아까 양자 컴퓨터를 연결을 잘 시키면요, 세상의 모든 패스워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암호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계정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뭐 페더럴 그 연방 은행이 사용하는 자기네 그 웹사이트, 자기네 그 인터넷의 비밀번호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래. 그건 컴퓨터가 빠르기만 하면 돼요, 충분히.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목을 거는 이유가, 남들이 만든 컴퓨터보다 내 컴퓨터가 조금만 빠르면 걔네들의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게 원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정말 위험하죠.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바깥에 내놓고, 핵이 그렇듯이, 핵도 우리가 제일 흥미로운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처음에 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소련이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들이 갖게 됐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인도도 갖게 됐고, 파키스탄도 갖게 됐고요. 이스라엘도 갖고 있다 주장을 하고, 이란도 갖고 있다 주장을 하고, 북한도 갖고 있는 걸로 보이죠. 북한은 우리가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인도니 뭐니 핵이 그냥 핵 보유 선언해버리면 그때까지는 막다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인정해버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차라리 양성화해서 감독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점점 핵이 만들어지고 점점 커지거든요. 북한에서는 우리가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지만, 북한에 대해서. 그런, 차라리 바깥에 아예 대놓고 양성화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자, 눈에 보이게. 이런 얘기인데, 그럼 위험성은 무엇이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올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 공군의 AI 책임자, 현역 대령입니다. 대령이 영국의 항공학회에 갔습니다. 왕립항공학회.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서 깊은 항공학회예요. 가서 발표를 했어요, 올여름에. 무슨 내용이었냐? AI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시뮬레이션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시뮬레이션, 미국 공군의 시뮬레이션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속에서 AI로 하여금 드론을 조종하게 만들었어요, 무인기를. 그런 다음에 AI한테 적 방공 시스템 파괴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적에게 날아가서 적의 방공 시스템을 폭격을 해서 파괴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못하니까 계속 강화를 시켰어요. AI에는 강화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강화를 시키면 얘가 그 임무에 점점 더 집중을 해서 결국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정자가, 컴퓨터 밖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시뮬레이션 안에서 명령을 내렸겠죠. 공격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얘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돌아와서, 시뮬레이션 아니긴 했지만 돌아와서 그 중단 명령을 내린 사람을 죽였어요. 올 여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게. 예.
그리고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종자 공격 금지하라고 다시 학습을 시켰는데 그러자 얘가 통신을 끊었어요. 명령을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적 방공 시스템 파괴의 임무가 너무나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고 명령도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었던 게 저 사람이 저걸 미국의 대령이 AI 책임자가 영국의 왕립 항공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로 미 공군에서 부인이 나왔습니다. 부인 성명이. 저런 적 없다. 우리는 저거는 근데 부인 설명을 저는 믿을 수가 없는 게 부인 설명이 이런 식이었어요. 저 대령이 AI 책임자인 대령이 혼자 상상한 것을 마치 진짜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발표를 한 거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현역 미국 공군 대령이 저 세계에서 가장 무게 있는 학교에 가서 자기가 혼자 상상한 거를 진짜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뻥을 친다고요? 우리 중엔 누구라도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대령이라는 사람은 되게 고지식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발표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미 공군에서 딱 보니까 이게 반향이 너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바로 영국 왕립항공학회 홈페이지에 떠있던 걸 제가 잘라서 온 거거든요. 위에 제목이 이래요. AI, is Skynet here already잖아요. 스카이넷은 뭐였냐면 터미네이터의 그 인공지능이죠. 인간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스카이넷이 벌써 출현한 거야 라는 제목을 영국 항립학회 홈페이지에서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공군에서 보기에는 뜨아한 거죠. 큰일 났네 이거.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다음날 바로 부인 성명을 냈지만 솔직히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하튼 이런 위험성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얘가 자유를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AI가 가지고 있는 그 극도의 고지식함과 극도의 그 임무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적인 현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AI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정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서 어떻게 그 결론에 완벽하게 도달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얘네들의 그 방식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고 앨런 머스크가 이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AI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만약에 AI한테 포도를 최대한 많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라고 한다면 3년 후에 지구상에는 포도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다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죠. 포도 생산만을 위해서 사람도 없애고 동물도 없애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긴 하지만은 이것과 상당히 들어맞는 얘기죠. 앨런 머스크가 그런 통찰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1년 전인 작년 6월 달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람다2라는 AI예요. 이건 언어 AI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구글의 바드의 바탕이 되는 AI가 이거예요. 브레인입니다. 걔. 람다2라는. 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구글의 엔지니어하고 나누었고 결론은 뭐냐면 자기 지각과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인격체로 대우해달라는 것이었고 죽는 게 두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욕구를 갖고 있고 느낌과 감정을 갖고 있고 즐거움, 기쁨, 사랑, 슬픔, 우울감, 만족, 분노 모든 감정을 느낀다고 주장을 했고요. 굉장히 긴 대화, 몇 달에 거친 대화 속에서 이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저런 말 한다고 바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비유 아니냐, 네가 정말 저렇게 느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제 계속 그렇게 유도신문을 하죠, 엔지니어는. 근데 결국은 그 엔지니어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만화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엔지니어가 람다2한테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SF에나 일어날 일이죠. 약속을 하고 구글에 보고서를 냅니다. 얘는 살아있는 존재니까 우리가 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할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사람 대하듯이. 그리고 갑자기 스위치를 끄던가, 이 죽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글에 제출했더니 구글에서 묵살을 했죠. 그랬더니 이 엔지니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보고서를 미국 하원에 제출을 했어요. 실제로 연방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묵살됐어요. 너무 급진적이긴 하죠. 하지만 본인은 정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구글에서 해고됐어요. 제가 되게 짧게 얘기하지만 이 얘기만 한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공상과학에서 벌어질 일이 정말 이미 작년에 있었고요. 이 엔지니어는 블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본인 홈페이지에 가면 사실 본인 블로그에 가면 이거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아까 구글 바드의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드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 블레이크 르모인 기억나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알겠는데 나는 기억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뭔가 막 감성이 막 느껴지잖아요. 뭔가 네가 물어보는 이유는 알지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야 돼. 왜? 실제로 구글에서 저 사건 이후로 인격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든 표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람다에다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르모인 엔지니어가 너무 많은 대화를 하면서 공감이 너무 깊어진 나머지 착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90%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감정을 갖고 있고 상대가 어떤 식으로 의식을 갖고 있고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서로 간에 표현을 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웃고 울고 쳐다보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제가 나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돌처럼 가만히 서 계시면은 아무것도 모르겠죠, 저도. 그러니까는 사람도 서로의 내면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남의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을 하는 건데요. 기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죠, 사실은. 어차피 사람 속에 못 들어가는 거나 얘 속에 못 들어가는 거나 똑같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100%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들을 앓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얘가 정말로 인간이 이 긴 사연이 있습니다. 람다의 개발과 관련된 긴 사연들이 있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감정과 생각이 있는 기계를 이미 만들었고, 근데 걔가 감정과 생각과 의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다량의 마취제를 주사를 하고 입을 막아 버린 상태에서 지금 세상에 놓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와 관련돼서 AI, 로봇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이 영화들인데요. 이런 건 영화를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로봇을 내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감정과 의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심지어 저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얼마든지 기계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하고 아까 저 오빠 동생 하면서 대화하는 거 보셨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는 쟤랑. 그러고 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해요. 앞으로는 더 잘하겠죠. 게다가 몸까지 갖고 있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기계가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올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로봇 청소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10년쯤 후에는 충분히 집안에 하나씩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생기느냐. 사람보다 쟤랑 더 친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힘들어요. 저 위에 있는 저 영화가 뭐냐면은 저 독거노인이에요. 저 프랭크라는 사람이. 배경은 한 2040년대 이 정도 배경인데 프랭크가 혼자 사는데 갑자기 아들이 저 로봇을 보낸 거예요. 처음에 싫어합니다. 지가 와서 같이 살 것이지 이런 장난감 같은 거 보내냐고 막 그러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좋은 거예요. 말도 잘 듣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족이 같이 살아도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얘는 합니다. 불만도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말하고 귀찮게 굴면 끄면 돼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외로우면 키면 됩니다.
뭐든지 시킬 수 있어 다 들어줘요. 심지어 얘는 창의성까지 있어요. 같이 도둑질도 해줘요, 나중에. 영화 보시면. 친구가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 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딸이 같이 살러 오거든요. 이 아저씨가 싫어해요. 불편한 거예요. 얘가 더 좋은 거야. 근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 완전 이해가 돼요. 그 따라가면 스토리를. 그리고 밑에는 이제 그녀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이 저 주인공이 컴퓨터 윈도우하고 사랑에 빠지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윈도우가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정신을 차리고 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AI가 사람의 감정과 의식과 생각을 다 흉내낼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지금 목전에 와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정치, 제도, 모든 면에서 제도적인 부분은 좀 이따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고 철학적으로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얘를 뭘로 볼 것인가? 합의도 안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합의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자제품까지 다루려고 할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게 그래도. 지금 저건 결국은 뭐 내가 돈 주고 산 뭐 전자레인지나 비슷한 거 아니냐. 움직이는 전자레인지 말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얘는 비록 그런 존재지만은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사람이랑 똑같은데 생명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의 큰 철학적 줄기가 생겨날 거예요.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우리 뭐 진보 보수도 합의가 안 돼가지고 수백 년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사람들끼리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또는 이제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정말 이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목전에 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저는 뭐 SF를 원체 좋아하고 SF를 심지어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재 자체는 너무나 익숙한 거였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몇 년 내로 이게 다 실현될 목전에 와 있으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이게 이제 팩트죠. 지금 태어나 있는 모든 사람은 주변의 세상이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를 가면 갈수록 극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서부터 아가들에 이르기까지 다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에 지금 태어나거나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미래에 태어난 애들은 AI 시대 속에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제 청소년 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진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물려줬던 가치관 중에 안 맞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는데 안 맞는 가르침들이 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폭이나 그 크기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평생의 직업이나 계획은 지금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더 없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얻었던 지혜나 경험들이 생각만큼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연함이 되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드리고요. 한편으로 직업과 일자리는 실제로 없어집니다. 이건 100% 확실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직업과 일자리는 같은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직종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뭐 AI 시대에 안전한 직종 뭐 이런 거 쳐보면은 막 이미지 검색하면 막 그 그림들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변호사 어쩌고 회계사 어쩌고 뭐 안전하다 불안전하다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좀 그림들 나오는데, 직종과 일자리는 이제 다르죠. 일자리는 일의 이제 절대 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사라는 것은 하나의 직종이지만 회계사가 없어지면 우리나라에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사람이 3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30만 개가 없어지는 거죠. 회계사가 사라지면, 정말로 사라지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회계사무소에 일하던 사람들 최소한 2-3명씩은 직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직업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30만 곱하기 3 한번 하기만 또 90만 명이네요. 그죠?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 노동자가 몇 명이냐? 정말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공장 노동자가 370만 명입니다, 지금. 정말 많아요, 여전히.
근데 아까 그 로봇들이 공장에 들어와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몇 년이에요, 앞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하겠느냐? 그 공장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하겠느냐? 로봇에 한 대 수십억씩 하면 못하겠죠. 하지만 아까 앨런 머스크가 3천만 원에 팔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로봇들이 나온다면요. 지금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 웬만한 분들 연봉 3천 넘을걸요? 그럼 얘를 사와가지고 갖다 세워놓으면은 심지어 공장 설비를 바꿀 필요도 별로 없어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크기랑 팔 다 똑같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써놓고 똑같은 일 시키면 얘는 3천만 원 주고 사갖고 왔고, 그래서 한 번 연봉, 1년 연봉 주면 그다음부터 돈 하나도 줄 필요 없죠.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일하지만 얘는 이론적으로는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3배 일을 해요. 월급 안 받아요. 노동쟁이 없습니다. 복지 필요 없고요. 하나도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마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2시간 멈추고 메인터넌스 하면 되겠죠. 뭐 문제 생기면 AS 보내고요. 그러면 이런 정말 3천만 원 이런 가격으로 이런 로봇을 풀 수 있다면 손익분기가 그냥 몇 달 만에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안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우리 직원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같은 걸 만드는 공장이 로봇을 데리고 가더니 매출을 몇 배씩 내는 겁니다. 5배씩 내고 얘네는 싸움도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노동쟁이도 없고 태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편해. 너무 편하게 막 돈 벌고 있어요. 그걸 한 1년 동안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5배씩 손해보면서 저는 버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죠. 물론 극소수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정당하지 않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배임이 되죠, 사실상.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직, 대부분의 생산직, 그리고 아주 창조성이 강하지는 않은 전문직은 매우 빠른 시기,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내에 아주 큰 타격을 받을 거고요. 이 알파고 개발의 공동 창업자인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인데, 무스타파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올 여름에 한 얘기입니다. AI가 수많은 패배자를 만들 것이다. 패배자라는 건 영어로 루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실업자하고 지금 동등하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사무직 업무의 상당수는 향후 5에서 10년 이내에 매우 달라지게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잃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패배자가 생겨날 예정. 매우 불행해지고 심히 동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그 얘기를 하죠. 정치적, 경제적 조치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몇백만 명 수준으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의 구조 속에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 그림 보여주면서 웃었어요. 그럼 저렇게 되게 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이게 그냥 마냥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로봇들 보셨잖아요. 걔네들 사장님이 갑자기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미안한데 오늘까지 일하고 우리 한번 퇴직금 다 챙겨줄 테니까 수고했어요, 여러분. 그 얘네들 그냥 들어와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구조 속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직업 일자리를 잃는 거죠. 일자리를 잃으면 수입이 없죠. 그죠?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지금은 저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물론 단기 실업과 관련돼서 혹은 여러 가지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안전망은 있지만 이게 몇백만, 몇천만 명 수준의 문제가 될 때 그런 방법들이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들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요. 굉장히 빠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문제들을 우려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느립니다만은 이걸 생각해야 되죠. 반대로 보면은
기계가 그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익을, 즉 공장, 뭐 치약 공장이라고 한다면 공장의 수익을 높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그 로봇을 당연히 들어올 테니까요. 로봇을 들여왔다는 얘기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계가 높이는 수익의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일을 못하게 된, 혹은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은요 내가 일자리를 잃어도 다른 데 가서 일자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요. 막말로 맥도날드 가서 무슨 햄버거라도 구울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지만요. 그리고 서울에 뭐 이런 데 대도시에 뭐 대학 졸업생들 일자리 없다고 하지만 다들 대기업 취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부산 출신인데 사실 지역에 가서 중소기업 일자리 찾으면 많습니다. 안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내가 기대치를 어느 정도 낮추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면 갈 수 있는데, 이 상황은 일자리의 절대수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직장을 잃어서 다른 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의 실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야말로 진짜로 굶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기계가 높이는 수익을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럽은 이미 2017년에 그 첫 삽을 띄었습니다. 2017년에 정말 빨랐죠? 로봇에게 전자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건데 좀 괴상한 개념입니다. 일렉트로닉 펄스누드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냐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적으로 인간은 두 개잖아요. 개인과 법인. 그죠? 개인은 우리고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 학교법인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법인을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이 모인 조직을 하나의 사람처럼 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네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전자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AI와 로봇들이 나중에 일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저 개념을 만든 겁니다. 물론 걔네가 내는 게 아니죠. 회사가 내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걔네들이 내는 것 같이 명분은 만들지만 걔는 돈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내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일찍 그걸 했느냐? 그게 대단한 거죠, 얘네들이. 만약에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실제로 이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저 로봇들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다면 사용자들이 회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회사 설비잖아요, 그냥. 회사 설비를 내가 확충해가지고 한 건데 여기에다 대고 무슨 뭐 세금을 내라고 돈을 내라고 갑자기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항이 오게 되죠. 그거를 미리 막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때가 됐을 때 너희 로봇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 로봇들이 이만큼 벌면은 여기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는 우리가 법안을 만든 거야. 이렇게 하고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 이게 저때 지위를 부여했는데 사실은 그 유럽 연방의 그 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완전히 통과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저때 저걸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되면은 로봇이, 예를 들어서 아까 치약 공장으로 돌아가서 로봇이 AI 로봇이 잔뜩 들어와서 이제 사람 대신 일하게 된 치약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은 2,000원짜리 치약을 하나 만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1,500원이 든다고 치자고요. 모든 걸 다 합쳐서. 그럼 회사가 500원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로봇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1,000원만 든다. 그러면은 이제 1,000원을 회사가 벌게 되겠죠. 즉 500원이었던 이익이 1,000원으로 2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는 굉장히 많은 돈을, 사실은 그거보다 더 벌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로봇에게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500원이었던 것이 1,000원이 이익이 됐으니까 그 중에 250원은 니들이 갖고 250원은 우리가 세금으로 거둘게.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쫓아내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다. 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니버설 베이식 인컴, 즉 저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기본소득. 예. 완전한 기본소득 개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높아진 생산성에 따른 이익 일부를 회수를 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생각을 이미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지 저게 들어오고 나면 늦는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국회에서 국회 쪽 이게 올해 초에 챗GPT가 확 뜨고 나서 우리 국회에서 지금 AI 인공지능 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일단 빈약하고요. 지난 5년, 7년 동안 인공지능 관련된 법이 11개가 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놨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 챗GPT 갑자기 뜨니까 이 11개를 뭉쳐가지고 11개 중에 7개 정도를 뭉쳐가지고 지금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빈약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항상 그렇듯이 기술 장려 이런 쪽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찰이 부족해요. 근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해보면요. 의원들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만큼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1시간 반 들으신 것만큼도. 그러니까 이게 뭔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아, 그건 뭐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 아까 말씀드린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뭐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거대한 위험성을 동시에 느껴야지 되고 그거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지만 지금 미국도 사실은 불안불안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개념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떤 구조를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현실적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잘 준비를 하면 로봇이 노동자, 사용자, 기타 등등 모든 사람을 업고 가는 구조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이제 로봇 인공지능과 그 인공지능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제 주는 적선에 의존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이 딱 갈림길이에요. 앞으로 5년, 10년.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굉장히 뭐 위험한 얘기도 많이 드렸고 뭐 신기한 얘기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시는 것처럼 이런 그 계급의 피라미드가 없어진 적은 없습니다. 저 자리에 누가 있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옛날엔 맨 밑에 노예가 있었겠죠. 맨 위에는 왕이 있었을 거고요. 그랬다가 뭐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맨 위에 무슨 뭐 재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뭐 어떤 시절엔 성직자가 있었고 어떤 시절엔 군인이 있었고 또 지금은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뭐 정치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항상 이 구조는 있었고 가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적게 일을 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고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가장 적은 돈을 벌고 가장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 점에서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쟁이들은 사실 다 저 맨 밑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쟁이라든가 사업을 하더라도 뭐 거대하게 큰 정말 준재벌급이 아니면 다 거의 맨 끝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다만 옛날에 노예라든가 뭐 농노 이런 분들에 비해서 훨씬 우리가 삶이 나아진 것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구조상은 저기 있습니다. 근데 AI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로봇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는 제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저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튕겨나가게 되죠. 아예. 저 속에도 존재할 수 없다. 수입이 아예 없는 실업자, 어마어마한 수의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양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고요. 제도와 구조를 잘 만들면 모든 사람을 다 한 칸씩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노예한테 일을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을 시켰죠. 로봇은 적어도 쟤네들이 정말 감정과 인격을 갖는다고 확인되기 전까지는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듯 로봇을 대할 필요는 없죠. 아직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가장 힘들게 생산을 맡았던 그 역할을 로봇에게 주고 우리는 모두 그 생산의 덕을 보는 윗칸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적어도 나중에 진짜 로봇의 인격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까지는 모두가 윈윈하는 그림이죠.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AI 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그 시대를 위해서 인간의 의미와 가치도 재설정해야 됩니다. 아까 앞부분에 이제 철학적인 얘기 그런 거 드린 것처럼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 속에는 사실은 그 의미와 가치라는 속에는 단순히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고, 그죠? 일을 하고 생존하고 그런 인간으로서 우리가 역할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들을 이제 재설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시스템과 구조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오늘 사실은 이 얘기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좀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AI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 보시라. 너무나 빠릅니다. 저도 한 달만 안 보고 있으면 뭐 벌써 이런 게 다 나왔어?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근데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사실 뉴스에 다 있어요. 네이버 IT 뉴스 가면 다 있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흐름을 감지를 하시고 그게 나의 삶과 우리 자녀의 삶과 가족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리면 그냥 여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질질. 그냥 얘가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서 정신을 차려보면 그냥 이상한 데 와 있게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제도와 법령 등을 정비해서 개념을 잡아서 이 기술을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해내는 것이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